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 어제 이 시간에 신상공개 결정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얼굴과 실명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최원종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이 왜 공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 직후에 공개한 사진. 자, 이 사진은 운전면허증, 3년 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와 별도로 함께 이렇게 경찰 체포 당시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까지 해서 2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경찰이 왜 이 사진을 공개했는지 이유가 알려졌죠? 맞습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최원종 본인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서 검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요, 이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라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촬영도 하지 않는다. 강력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에 얼굴이 식별 가능한 저 사진을 대신 공개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결정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머그샷도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냐, 흉악범에게 이 촬영 선택권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양지인 변호사, 그래도 이제 무고한 시민이 살해가 되고 많은 부상을 입었어요. 최원종한테 머그샷 찍어라. 그래서 최원종이 싫어요. 그러면 응 알았어. 이러면 끝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도 사실 사진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취득을 한 이후에라도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에는 역시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을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이렇게 본인의 수영 번호를 들고 찍은 그런 머그샷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도 존재를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머그샷까지도 어떻게 할지 부분을 편입을 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정권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예규라든지 조금만 손보게 되면은 사실상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좀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 이번 앵커의 픽의 소 제목이 범죄자에게 촬영 선택권이 있느냐거든요. 선택권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선택권이 없이 만약에 경찰 자체 내에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라면 경찰 예규를 좀 손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나 사실은 이제 법의 가치는 사실상 비례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 예방의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우선시해서 사실은 이제 법을 손질을 하면 충분히 이것도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좀 고려를 한다면 이것도 머그샷도 대대적으로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최원종은 왜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걸까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피해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협조를 하기를 꺼려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피의자들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재량권 안에 이 머그샷 촬영을 두는 게 적합한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외국처럼 일종의 정해진 지침으로서 머그샷 촬영까지가 뭐 연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측은 뭐 계속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신상 공개가 돼서 사진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실효성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 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선도 그때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옆에 CCTV 사진을 함께 이제 공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종의 정해진 지침처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여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기존에 있었던 신상공개 결정을 통해서 증명사진 등이 공개가 되는데 그 증명사진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보정이 돼 있고 현재 있는 상태랑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 우려 또 이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 범죄 유형을 확대시킨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의 머그샷을 반드시 찍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들끓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등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여러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현직 국회 내에서도 제출된 법안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진지하게 이런 법안들에 대한 처리 속도를 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법무부라든지 과거부터 쭉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방식의 여론이 들끓는 현재 상황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어도 범죄 유형을 확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시스템 내에서 아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회가 조속하게 조금 더 논의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말처럼 지금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들도 다수 제출된 상황입니다. 자, 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법이 어떻게 정비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제 그건 그렇고 경찰청장도 나서서 제발 좀 자제하라 그러는데 이른바 살인 예고글 온라인상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웹 서비스 업체가 이 테러리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살인 예고가 혹시 글이 올라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핀을 클릭을 하면요. 피의자 검거가 됐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인 예고의 진위 여부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제 뉴스 링크를 같이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이제 올려놓은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머무는 거주 지역 옆에서 이제 살인 예고가 있었다더라, 뭐 아니다더라, 막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테러리스라는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은 내가 클릭을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검거가 됐는지 이게 정말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만든 웹사이트에서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덜어주고 싶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 지금 국민들 불안감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요 이 시민 불안감 낮추기 위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요 포스트마다 장갑차 그리고 경찰 특공대 배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불심 검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선별적 검문 검색, 뭐 불심 검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길 가다가 이제 경찰이 잠깐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뭐 보통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기준이 좀 있나요, 이게? 이게 사실 이제 기준이 모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에 일단은 경찰관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네. 대상자의 표정이라든지 태도, 옷차림새, 그리고 행동 거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는 게 1차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을 달라라고 했는데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임의 수사의 형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뺏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나와 동행하자라고 바로 요구를 한다라든지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을 뭐 다시 막아서서 재차 뭐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흉기를 소지한 범행의 예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의 동행을 요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강제 수사로 가는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혐의점이 확인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재량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의심스럽다라는 것도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무고한 또 시민의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신 검문 하고 있어요. 네. 효과는 좀 있어요? 네, 이게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게요. 지난 사흘 동안 백화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400여 명을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명, 무려 14명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숫자로만 보면은 뭔가 효과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 정확도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한 남성이 서울 홍대에서 10cm의 잭나이프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게 불신 검문으로 잡혀서 입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였다. 이 과정에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해서 불신 검문이 실제로 이런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준일 모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민지숙 기자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지만 또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이 불신 검문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던 중학생도 또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또 높아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는 이 불신 검문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좀 애매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제 경찰의 행태는 조금 과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장갑차가 범죄 행위를 막는데 그 도움이 될까요? 과잉 아닌가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금주법이 마피아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에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전국구 조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불신 검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변호사님이 매뉴얼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매뉴얼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매뉴얼을 넘어서서 경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만이 현장에서 매뉴얼들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요소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권 침해다 아니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되는 이 불신 검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면서 다음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화영 재판 또다시 파행, 미션 받았냐 물음표에 뛰쳐나간 새 변호사입니다. 쌍방울 재판이 또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방북 비용 대납,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아니다,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렸다고 주목됐던 이번 재판. 지난번 변호인 선임 문제로 파행한 다음 오늘 처음으로 다시 열리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습니다. 수사일수 제출하고 다른 법무법인이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놓은 거는 부부싸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거든요. 라는 진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네, 과연 누가 변호를 할 것인가?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기존의 변호인에 대해서 해임서 제출했었죠. 그런데 이화영 본인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밝혔고 오늘도 아내가 오해한 게 있다며 기존 변호인의 변호를 계속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추천했던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변호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기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당신한테 불리할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는 당신한테 이익이다. 진실에 부합되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란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과정. 그게 검찰 수사의 중요한 기법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수사관이고 검사지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그건 탓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회유다, 압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새로운 변호인은요, 이 검찰 측의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과 다름없다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검찰이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라는 미션이라도 받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변호인 훈계하지 말라, 무슨 미션이냐 이렇게 발끈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재판 더 변호할 뜻도 없다 하면서 사임의 뜻을 밝히고 법정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법정에 홀로 남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 앞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본인은 읽어보지도 못했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과 당사자의 말이 엇갈린 상황. 오늘 재판으로 진실 공방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북한 측에 제공한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재판에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막 극도의 주목받을 행동을 하면서 그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태도는 결국 그 유동규, 남욱 지금 그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는 16일 이후 회기 중에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졌었죠. 하지만 오늘 쌍방울 재판이 22일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이 대표 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월이나 뭐 9월 안에. 지금 그보다 경한 분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용관석 구속이 됐고 지금 뭐 제3자 뇌물 십죄 아닙니까?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도 뭐 진술이 다 나왔고 그리고 배후에서 지금 진술 바꾸라고 계속 종료하고 있고 증거인멸. 이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지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두 가지 요건 맞으면 무조건 구속이죠. 네, 오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기존 변호인은 이화영 가족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민주당의 행운의 여신이 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분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또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두 분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빨리 좀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빨리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교도소로 보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것이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민주당에게 행운의 여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또다시 파행이 됐습니다. 똑같이 또 변호인 문제 때문이에요. 새로 나온 변호사가 과거 진술 번복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랑 좀 조율이 안 된 부분 같기도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 전 변호사죠. 그 전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재판 사실을 외부에 흘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의 또 특수관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분도 검찰에 의해서 회유를 받지 않을까요?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를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구속 수사에 있다고 봅니다. 구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서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인신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부인 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지시도 할 수 있다.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파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당분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최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실공방 오늘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서류를 이화영 전 부지사 처음 본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의도적인 재판 파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피고인인 이화영 부지사가 전혀 내용을 모를 정도의 사안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었던 변호인들의 상황이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오늘 나왔다 퇴정했던 사임기를 낸 이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인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으로 네. 다시금 자신의 변호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음번에 출석하게 된다면 그때도 출석하지 않게 됐다면 재판부의 절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난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는 아내가 나와서 법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덕수의 변호인이 나와서 검사를 대상으로 또 굉장히 고성을 높이는 듯한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어떤 본인의 입장에 피력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자꾸만 재판을 더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막장 전략들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의구심이 커집니다. 네,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양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으로서 이런 태도, 검사와 싸움이 있었고 오늘 처음 재판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사임계를 내고 나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의뢰인을 생각하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뭐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다라고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양 당사자를 이제 대리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검찰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을 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제 존칭을 하면서 존중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사실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저렇게 첫 번째 기일에서 그냥 갑자기 나가버리고 의뢰인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제 구속되어 있는 지금 의뢰인인 상황인데 의뢰인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을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힘도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 민주당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된 이 김은경 혁신위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인 비하 논란을 가져온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짧게 입장을 냈었죠. 여기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김기현 대표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대표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잠수 타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고작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마치 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양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체 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오늘도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비록 휴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도 휴가 중에 SNS를 통한 본인 입장이 계속 냈던 만큼 얼마든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정리해줬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가 복귀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유감이라는 짧은 표시로 그쳤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임명했던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타격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더 이상 혁신위를
끌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치달았다라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됐으면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오늘 김은경 위원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행운의 여신이 될 것 같다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자숙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이제 조롱하는 이런 정쟁 발언보다는 좀 정책 공부나 좀 하고 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당이라는 것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때가 있고 또 중도화 확장 전략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으면 중도화 확장 전략을 써야 되겠죠. 투표율이 낮아지면 자기 지지층만으로 끌어모아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 시내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역대 저는 이런 여당 처음입니다. 보통 여당은요, 무슨 이런 정책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도 소득주도 성장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을 더 비판하고 욕하는 플랜카드를 더 많이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혐오 전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보고만 포지티브하게 정책 공부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과해라.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시발점들은 정책과 비전으로서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당과 정부의 탓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새만금에서 야영하던 전 세계 잼버리 멤버들이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져서 철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앵커의 픽에서 이 잼버리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금 오전부터 지금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버스를 차례차례 타면서 이제 야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야영장에서 모든 인원이 다 철수하는 데에는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야, 지금 저 화면에 이제 버스들 나와 있는데 저 버스 이제 나눠 타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버스가 1000대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1000대 이상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은 최고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을 하고요. 헬기 4대와 그리고 순찰차 270여 대 등을 배치를 해서 야영장 주변에 이제 교통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스도 굉장히 여러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서울, 경기 등을 비롯해서 뭐 8개의 시도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사실 이동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수도권이 주요하게는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숙소를 마련하는 게 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겠죠. 이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연수원 그리고 기업체와 금융기관 연수원 모든 연수 시설을 사실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다 이제 투입을 해서 분배를 했고요. 비용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 기숙사가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원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이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영도 이제 못 하게 됐고 또 새만금이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겠어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해외 여행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야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빨리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전에 그래도 야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대회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입장은 일단은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해놨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할 수가 없고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이 K-팝 이 콘서트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요, 사실상 대회 조기 폐막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위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기상 여건 등으로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연맹측이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새만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잼버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태풍 때문에 장소가 옮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휴가 떠났던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섰어요. 맞습니다. 원래 8월 8일 오늘까지 윤 대통령 휴가입니다. 네. 하지만 하루 먼저 복귀해서 조금 전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해 현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잼버리 관련된 사항, 태풍 관련된 사항 모두 보고를 받고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부터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걸 모두 반납하고 매일 출근을 해서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며 이 대응 방안 마련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지금 지자체가 영해 관광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존 잼버리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는 이 잼버리 대원들 대다수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초 내일까지 휴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루 일찍 복귀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거 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가 공식 휴가 일정입니다만 오늘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어젯밤부터 가동된 잼버리 비상 대책반에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 수속 및 숙박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재 준비 중인 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박진영 부기장, 당초는 지금 잼버리 대원들 약 3만 7천 명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숙소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 나왔었는데 앞서 양지민 변호사 설명 들어보니까 뭐 8개 전국 8개 시도 흩어져서 뭐 여러 가지 뭐 연수원 등등 해서 어쨌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 사실은 플랜 B가 다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요. 일설입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체크리스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네네. 청와대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3시간 동안 체험을 하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귀마개, 목도리,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난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시간별로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준비가 있어야지 일이 잘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애초에 잘못된 게 폐지하겠다고 했던 여가부에 이런 일을 주무부처로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여가부라는 조직이 정책 조직이지 집행 조직이 아니라는 거 정부에 근무한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서 법령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잼버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의 이주영 의원입니다. 2018년도에요. 여기에 조직위원회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과 전북도지사가 14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종합적인 책임은 총리실에서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통할관리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고작 한다는 것이 화장실 청소하는 그림이나 내고 그런 상황들이 실제 애초에 제대로 준비가 정부 조직이 붙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여가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당초 이제 숙소 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대원들 이제 홈스테이 할 가정들 이렇게 모집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브리핑할 때 이제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러로 나왔으니까 물어봤겠죠. 홈스테이 이거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또 이러거든요. 이게 말이 좀 서로 다 안 맞고 이러거든요.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양한 시설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능한 자원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금 전 양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첫 번째는 대학,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총력 확보하고 기업의 연수원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검토를 한 것인데 일단은 대형으로 수송 가능한 그런 시설들 중심으로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홈스테이 같은 부분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게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 조정된 채로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응급 상황에 따라서 각종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타났던 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오늘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어제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잼버리가 폭염 등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새만금에 더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휴가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원래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였거든요. 근데 휴가를 다 취소하고 그때부터 긴급 대안 마련에 대한 일들을 서울시는 쭉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왔던 거고 이른바 플랜 B가 태풍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북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여가부에 대해서는 이 잼버리 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분명한 문책이든 여러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가부 내에 있는 청소년 담당 업무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 잼버리에 대한 조직위원장으로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건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여가부를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잼버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충분히 그 이후에도 따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여가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또 혼란이 아마 잼버리 대원들은 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폐영식하고 K-팝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안 된다, 지금 다 철수하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아니다, 여기도 안 돼서 고척돔에서 한다, 뭐 얘기 많았었어요. 이거 정리됐어요, 이거는?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11일 오후 7시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열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6일에 원래 이 새만금 야영지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위생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11일에 그러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태풍이 북상하면서 사실상 많은 대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각지에 이제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K-팝 그 콘서트를 즐기자고 여기로 다시 다 내려오자니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고척돔으로 간다, 어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뭐 음향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부분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가장 낫겠다라는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11일 그리고 오후 7시에 최종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좀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 이용호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실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정말 모두가 이렇게 열심인 상황에서 개최 지역 주민은 안방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축구 팬들이 우리 경기 밀린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느냐라면서 이거는 좀 옳지 못하다라면서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SNS 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자, 이 K-팝 공연 어디서 열리느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었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금 무대가 설치되는 모습이 방금 조금 전에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김병민 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성일정 의원이 SNS 아시죠?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실 것 같아.
BTS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거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어요. 네. 일각에서 아니 잼버리 이 파행된 거 왜 BTS한테 자꾸 손 벌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 잼버리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불필요한 언행들을 정치인들이 좀 삼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거듭드립니다. 지금 군복무에 열심히 치중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뚝딱 공연을 하자라고 해서 또 공연이 가능한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BTS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또 K-팝에 대한 이 공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잼버리 참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있는 K-팝 공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이 경주하는 건 맞겠죠. 근데 이걸 특정한 가수들까지 끌어내서 또 국방부라든지 이렇게 정부 부처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 이만큼 문체부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들에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뭐 아직 기간은 좀 남았지만 어쨌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잼버리 대회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게 된 걸까?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얽힌 것 같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있었죠.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민지숙 기자. 네. 자, 이런 큰 규모의 국제 행사 준비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요. 또 참고할 건 참고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건 2017년이죠. 그런데 후보지로 지정된 2015년부터 무려 90건의 관련된 해외 출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일부 해외 출장의 경우엔 좀 황당한 게 이 잼버리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나라를 공무원들이 찾아간 겁니다. 아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잼버리가 열린 적이 없는 나라를 갔다고요? 맞습니다. 이 전북 공무원 일행은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조사 목적으로 이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찾았는데 황당히 이 두 나라 모두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부안군 공무원 4명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10일간 출장을 떠났는데 네. 이 런던은 무려 103년 전에 잼버리를 연 적이 있고 이 파리에선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시 출장 일정 영국 버킹엄 궁전, 프랑스 몽마르트 포도 축제 이런 걸 관련하는 코스로 짜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잼버리 축제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했던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참. 박진영 부원장, 이 잼버리 준비를 하는데 잼버리 대회를 한 번도 유치해 본 적이 없는 나라로 왜 출장을 갔을까요? 이거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과 그다음에 이 과도한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저는 이제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도 치렀고 2002년 월드컵도 치렀고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도 치렀는데요. 그때는 저런 공무원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행사의 민족이라고. 행사를 정말 잘합니다. 네. 행사를 정말 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현장성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뉴얼을 잘 만들고요. 그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고 현장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막 떠넘기려고 합니다. 정부 행사를 해보면요. 지자체는 정부에서 결정난 것을 최종 집행하는 일만 하지 어떤 변경이라든가 기획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특별법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의 모든 총괄은 총리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무조정실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 단위에서 현장에 있어야지만 이 바로바로 결정하고 수 있고 그 권위에 의해서 현장이 바로 유동성 있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저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관료주의라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무직 장관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요.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전북도청 그 공무원들이 좀 외유성 출장했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혹시 어떻게 해요? 전북도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공직자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행정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비용이 그동안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것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라고 오늘 지시를 해놨습니다. 성역 없이 예외 없이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치부를 그냥 뭐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 민주당도 신뢰를 구축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던 것도 큰 실책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변호사, 조금 전에 뭐 외유성 출장이라는 표현은 나왔지만 뭐 100% 다 외유성 출장은 아닐 거예요. 뭐 보면은 뭐 대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곳도 가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런 출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 한 10여 명 정도를 북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이거든요.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면은 4년 전에 미국에서 열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2019년에 사실 이제 전북도 공무원 14명이 15박 16일 동안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이 잼버리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야영도 했는데요. 31쪽 분량의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여기에 100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보면요.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대폭 확충 필요, 그리고 뭐 모기, 해충 등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화장실의 경우에는 뭐 화학약품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뭐 깨끗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식자재 검수 등 이 식품 안전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잼버리 대회에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지금 다 얘기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거.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잘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준비만 했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잡음이라든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100여 가지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 도입이 돼서 준비가 됐느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채 의원, 이 질문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양지민 변호사가 지금 다 설명 다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얘기 나오는 문제점들이에요.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만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비판은 받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거? 무려 6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6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주요 선진국들을 탐방 다니고 또 거기에 대한 잼버리를 기존에 개최했던 사원들에 대해서 탐방을 통한 나름대로의 문건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현실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잼버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여가부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전북도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됐던 일들인 건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따져 물을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 잼버리에 대한 시설물들이 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네. 잼버리 대회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가 1,000억 원이 넘는데요. 여기서 시설에 쓰여야 되는 비용보다 운영비로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그 운영비가 제대로만 쓰여졌다면 이런 지금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한 각기 각처에서 이 잼버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잼버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누구의 잘못이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누구 탓이다 얘기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잼버리의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연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현안입니다. 야당은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영채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 나와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얘기는 하나같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예로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8개월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런 사례를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변인이 내놓고 있는 논평이라든지 지금 있는 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엉망진창, 악몽 등에 대한 표현을 써가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 공세서 성격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정부부터 이뤄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걸 정권에 대한 탓, 정치 공세로 끌어당기는 순간 잼버리 대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정쟁을 멈춰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정치권의 고육지책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부원장은 어떠세요? 정쟁을 멈춰주기 위해서 나왔던 발언이라고 하는데. 정쟁의 메시지는 오히려 여당에서 더 세게 내고 있죠. 대표까지 이제 저런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현장에 가서 영부인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고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죠. 현장에 가서 이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야죠. 사실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 게요.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윤석열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지만 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모든 정부는 다 영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40년이 지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본인과 아무 관계없지만 사과한 겁니다.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사과한 겁니다. 우리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관리하는 현재 주체의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 탓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 정말 자중해야 됩니다. 성일종 의원도 핵구전 BTS는 왜 끌고 들어옵니까? BTS가 거기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BTS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에서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놓고 또 뭐 전북 탓을 합니다. 제발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누구 탓이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